비가 쏟아지던 그날 저는 길가에 흩어진 폐지를 한 장씩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빗물에 젖어 무거워졌고 제 손끝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오래 하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쉼터에서 봉사하던 사회복지사가 말했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저체온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경고 속에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는데도 폐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놓으면 제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길이 저에게 닿는 건 늘 잠시였고 대부분은 곧바로 외면했습니다. 노숙인이 된 이후 사람들은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투명한 사람으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머무르는 일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폐지를 담던 자루의 옆면이 찢어져 종이 몇 장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뻗었지만 젖은 종이는 바닥에 달라붙어 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였다 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노숙 노인 중 60% 이상이 근골격계 통증을 앓고 장시간 바닥에 앉거나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 허리는 이미 한참 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견디는 게 제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비가 옷깃을 타고 흘러 들어오며 등에 차가운 기운이 번졌습니다. 저는 버려진 공사장 비가림막 아래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냄새가 심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겐 충분했습니다. 비가림막 아래서 종이를 펼쳐 말려보려고 애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하지만 생각을 깊게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비 많이 맞으셨어요.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어쩐지 저를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그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비에 젖은 종이처럼 흐릿하고 약했습니다. 남성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망설이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동안 이상하게 더 외로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준 건 오랜만이었는데 그 짧은 친절이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쉼터에서 만났던 봉사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숙인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은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돌봄이 끊기면 하루아침에 건강과 주거가 모두 무너집니다. 그때는 남의 이야기로 들렸는데 지금은 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가 잦아들 기미는 없었고 제 몸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저는 폐지 자루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톱 밑으로 검은 흙이 끼어 있고 옷은 이미 젖을 대로 젖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이상하게 멍해졌고 주변이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빈속으로 하루 종일 움직였더니 어지러움이 더 심해져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노숙 상태에서 23일만 식사를 거르면 탈진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버틸 뿐이었는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폐지를 집으려고 다시 몸을 숙이던 순간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튀어 얼굴에 닿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손끝에서 폐지가 미끄러져 나가며 축축한 땅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붙잡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현실이었는지 제 기억 속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차가운 바닥과 빗물의 냉기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공기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천장은 낡은 형광등 불빛에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등록돼 있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마음 한쪽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아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은 제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 환자는 일정 상태가 안정되면 노숙인 쉼터나 사회복지기관으로 연계된다고 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 단독 가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65세 이상 중 34%가 혼자 사시고 그중 상당수가 의료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르신도 많이 고생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말은 마치 통계 속의 한 줄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이동 차량에 실려 노숙자 쉼터로 향했습니다. 차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그보다 훨씬 더 거센 허무함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저는 조용히 그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 속에서 제 인생의 다음 장이 어둡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쉼터로 옮겨지는 날, 저는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고 손끝에는 병원에서 건네준 얇은 비닐봉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젖은 옷 한 벌과 병원에서 벗겨준 팔찌가 전부였습니다.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들한테 다시 연락해 보실래요? 요즘은 노인분들 중 38%가 가족 연락과 돌봄이 완전히 끊긴 상태예요. 어르신도 혹시 사정이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번호는 살아 있었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전화를 피하는 듯한 기계음만 반복됐습니다. 차량에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습한 냄새가 남아 있었고 어쩐지 마음속도 그 습기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습한 기운이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쉼터 차량의 흔들림 속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너무도 낯설어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문이 잠겨있던 기억들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원 침대에서 들었던 그 말, 보호자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순간에야 자신이 무엇을 버리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지만 저는 그 잃어버림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떠올려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가장 선명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시신 앞에서 무너져 울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아직도 제 눈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병상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붙잡은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미안하다는 눈빛만 남기고 저는 그의 차갑게 굳은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제 인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남편을 잃자 제 과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남편이기 이전에 제 첫사랑이었고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국악 연습실 앞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연습하던 날이었습니다. 무대 뒤 좁은 복도에서 목을 풀고 있는데 문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에 악보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악보를 주우려다 문 밖에서 저를 바라보던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어쩐지 제 소리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기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공연이 있는 날마다 객석 어딘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가는 길목에서 우연히 마주치곤 했고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성실함과 조용한 배려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 시절 저는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 살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건 그의 한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과 부모님은 그를 반대했습니다. 너는 국악의 미래다.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 예술하는 사람은 결혼보다 소리가 먼저다. 저는 그 말들이 다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무대 밖 세상을 보고 싶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삶도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창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버린 순간 모든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기쁘기만 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제겐 후회 없는 결정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의 삶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국악을 포기한 순간부터 저는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허리를 굽혔고 세탁소에서 손이 갈라질 만큼 불에 닿아야 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밤늦게까지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이어졌지만 남편은 늘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 몰랐어. 그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만들어줬습니다. 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는 모든 고생이 견딜만해졌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10년 즈음 모든 것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퇴근하던 날 비오는 길 위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생명은 붙잡았지만 회복은 쉽지 않다는 말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갔고 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더 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순간 끝에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이 2명 그리고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만을 남기고 말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생활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저는 혼자 2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일은 더 많아지고 몸은 더 빠르게 망가졌지만 저는 아이들에게만큼은 밝은 얼굴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됐지라는 말로 가난을 견디고 외로움을 삼켰습니다. 여성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친 허리를 부여잡고 공사장에서 잔업을 하기도 했고 식당에서 다친 업장 바닥을 한밤중까지 닦았습니다. 청소 용역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일은 고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물에 손이 불어터지고 몸은 늘 젖어 있었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이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 번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깊이 남아있는 상처는 스승님이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돌아오거라. 소리는 널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스승님의 꿈을 저버리고 제 미래를 저버리고 결국 선택한 사랑마저 잃어버린 삶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은 제 몸과 마음을 모두 닳게 만들었습니다.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그저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엄마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제 손을 다시 붙잡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자기 삶을 찾아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삶이 안정되자 제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는 뜸해졌고 명절에 오겠다는 약속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안 좋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라는 핑계가 이어졌고 결국엔 연락 자체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해가는 아이들의 목소리조차 더 이상 기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잔인한 말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 인생의 부담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엔 더 못 모셔요. 그 말을 들었던 순간의 공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몇 벌의 옷과 손때 묻은 가방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닫아버린 문은 다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결국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렇게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고. 하지만 제 대답은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합니다. 목숨처럼 품던 꿈을 버리고 사랑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사랑도 떠나갔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버렸습니다. 무대를 밝히던 조명들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비에 젖은 골목의 가로등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해집니다. 제가 버린 건 꿈 하나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이렇게 서서히 그러나 잔인하게 제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감당했던 세상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지만 버린 것이 항상 돌아오는 법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거리로 내몰렸고 제 인생의 마지막 조각까지도 차가운 바람 속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진,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전체가 하나의 긴 회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의 손을 놓았던 순간부터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까지, 아이들이 문을 닫고 돌아서던 그날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고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안내 직원은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어르신, 여기 처음 오시는 건 아니죠? 노인 노숙자 분들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어요. 돌봄이 끊기면
금방 이렇게 오시게 되거든요. 그녀는 제게 신분 확인 페이퍼워크를 건네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족 연락이 안 되는 건 요즘 흔한 일이에요. 속상하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세요.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단어 속에 내 삶이 기계적으로 포함되는 것 같았습니다. 쉼터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한쪽에 놓인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몇몇 노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허리가 굽은 채로 앉은 잠을 자고 있었고 어떤 분은 담요 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집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사기나 빚, 건강 문제, 가족 문제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분들이 많죠. 어르신처럼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르신처럼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과 같은 삶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쉼터에서 처음 받은 방은 좁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오래되어 꺼져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지만 여기는 제게 집과도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앉자 등이 찌르듯 아팠는데 봉사자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숙 노인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여성 노인들은 영양 부족으로 빈혈이 심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워하시죠. 그 말이 제 몸의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느 할머니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머리가 조금 헝클어진 채로도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여기 새로 오셨죠? 저도 처음엔 많이 낯설었는데 살다 보면 또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상황이 이렇게 돼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살짝 앉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누구든 사정이 있죠. 노인들이 가족에게 버려지는 건 이제 뉴스도 안 돼요. 저도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모르는 번호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깊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쉼터의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벌레가 벽 틈에 숨는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왜 연락을 받지 않는 걸까?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응답이 그 답을 대신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회복지사는 제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쉼터 프로그램과 의료지원 안내서였습니다. 심리상담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 고령 노숙인의 70%가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을 꺼내는 일은 오히려 저를 더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작은 일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복도에서 한 봉사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에 무료 공연 봉사 온대요.
노숙인 어르신들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네요. 문화활동 참여하면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는 데이터도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무심히 들은 듯 했지만 속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공연? 제 과거와 닿아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목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며 방을 스쳤습니다. 그 FRE 공연 봉사를 온다는 사람들 중에 혹시 아는 얼굴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텐데도 제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앞으로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라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쉼터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나자 제 일상은 조용하고 반복적인 리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울리는 기상종이 들리고 복도에서 휠체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는 오래된 라디오를 켜놓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삶 전체가 응고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나온 미음은 따뜻했지만 속까지 데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을 손으로 감싸 쥐며 조용히 먹었습니다. 노숙 상태에서 만성 영양 부족을 겪는 노인은 70%에 이르고 특히 여성 노인은 근육 손실 속도가 빨라 넘어지기 쉬워진다는 이야기를 사회복지사가 식당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없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훨씬 오래 걸리는 나이라고 제 몸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을 먹은 뒤 저는 쉼터 작은 휴게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은 오래되어 유리 가장자리가 뿌옇게 변색돼 있었고 바깥의 풍경도 그 뿌연 가장자리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TV 앞에 모여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분이 지나가며 제게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쉼터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게 심리적 고립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 말은 정확히 제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려졌다 생각하는 순간 세상 전체와의 연결이 모두 끊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등에 자리 잡은 검버섯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고립된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쉼터에서 짧은 프로그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노인 정신건강 관련 연구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령 노숙인의 70%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고 60%는 치료받지 못한 우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활동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면 회복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녀는 웃으려 노력하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제 몸과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회복이라는 말을 듣고 왜인지 더 슬퍼졌습니다. 회복할 근거도 동기도 없는 사람에게 회복이란 말은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프로그램은 짧게 끝났고 사람들은 제각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쉼터에 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조용히 벽 쪽에 앉아 있던 한 할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잠시 인사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며칠 동안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살다 보면 죽고 싶었다가도 어느 날 이상하게 다시 살아보고 싶어지는 날이 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반응을 읽은 듯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버려졌다는 생각이 제일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 아픔이 너무 길어지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못 버리겠다. 내 삶을. 그 말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근데 혹시라도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는 잡아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쉼터 복도에서 흘러들어오는 작은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는 제 내면을 느꼈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 마음은 아직 아주 작았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회복지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에 무료 공연팀이 와요. 음악 치료사 분도 오시고 예술 프로그램 지원단에서도 오신대요. 연구에 따르면 음악 활동이 노숙인의 정서 안정과 우울감 완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공연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해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마음 한쪽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구경만 해도 좋아요. 어르신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찾아가 보면 되죠. 그녀가 떠난 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어제보다 따뜻했고 쉼터 앞마당의 작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을 바라보며 다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분명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 그 공연에서 제가 만나게 될 사람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것을. 마치 사라진 줄 알았던 과거가 다시 저를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무료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어딘가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쉼터 직원은 음악 프로그램이 노인 우울증 완화에 효과가 높다는 통계를 들려주며
오늘 오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어르신들 반응이 좋으면 정기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했지만 제게는 그런 정보보다 공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그 단어는 제 지난 인생과 너무 가까우면서도 지금의 저와는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2시간 전 저는 휴게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 노인분들은 아침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고 어떤 분은 공연이 있으면 우울감이 줄어든다며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노숙 노인분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사람이 함께 공기를 나누고 눈을 맞추는 경험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이 크게 올라간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용한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공연팀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몇 명이 악기 케이스를 들고 들어왔고 기타를 든 청년이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휴게실 중앙의 의자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맨 뒤쪽 의자에 앉아 그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너무 익숙한 얼굴. 머리가 조금 길어졌고 예전보다 더 성숙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제자였습니다. 노래를 가르칠 때 가장 열정적이었던 아이. 누구보다 순수한 목소리를 가졌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서 기타를 메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제 모습을 알아보면 어떡하지? 혹시 알아보지 못하면 또 어떡하지? 어느 경우든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자리를 뜨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막았습니다.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타의 첫 음이 울리자 쉼터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어떤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았고 어떤 아주머니는 손뼉을 천천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치료사라는 여성이 중간중간 설명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은 음악을 들으면 자율신 경계가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는 겁니다. 그런 설명들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그 아이 아니 이제는 성인이 된 제자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고 세월이 묻어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 목소리 내가 가르쳤던 그 목소리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제 쪽으로 아주 천천히 조용히 옮겨왔습니다. 그 시선은 처음엔 무심해 보였지만 곧 멈추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서둘러 기타를 내려놓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공연팀과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맞으시죠?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연팀 멤버라고만 생각하는 듯 관심을 곧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세진아 오랜만이구나.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세진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그의 흔들리는 어깨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연이 끝나자마자 쉼터 직원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한 뒤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저희 둘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극적인 재회도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 노숙인 중엔 가족 외에는 연락할 곳이 없는 분들이 많고 예전 인연조차 끊기는 경우도 많아요. 누군가 다시 나타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 말은 마치 제 지금 상황을 해설하는 문장 같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세진은 더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하고도 선생님을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걸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세진은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짠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억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세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더 두시면 안 돼요. 쉼터도 좋지만 저는 선생님을 이렇게 둔 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등으로 스며왔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치료도 받고 제대로 씻어야 해요. 선생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깨질 듯 했지만 동시에 낯선 희망이 아주 조용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잊고 있었던 목소리와 사람과 삶이 다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 그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른 채 있었지만 이 재해가 앞으로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엄청난 시작이라는 것을. 세진은 쉼터 상담실에서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였던 그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고 그 눈빛 속엔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결심이 동시에 비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잊혀졌던 존재가 되어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음이 모두 멀어지고 오직 세진의 떨리는 숨소리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쉼터 측 직원은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처럼 예전에 숙식이 안정적이던 분들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단절과 경제위기로 노숙이 되는 비율이 최근 10년간 40% 이상 증가했어요. 직원의 말은 정보였지만 제 마음엔 칼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통계 속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진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은 한편으론 부담스럽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오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세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께 받은 게 많아요. 이제는 제가 돌볼 차례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세진은 저를 실버타운으로 데려갔습니다. 실버타운은 제가 예상했던 곳과 달랐습니다. 칙칙하고 우울한 곳이 아니라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정원에 꽃이 피어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큰 건물 복도에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어르신들이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맡은 직원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중장년층과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회복형 실버타운이에요.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해서 자연광과 음악 치료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 소개를 하는 직원은 노인 건강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알려줬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45% 이상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하세요. 특히 최근엔 가족과의 단절로 혼자 지내는 노인 비율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돌보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만들어 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자 침대 위에는 깨끗한 흰색 이불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햇빛이 밝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방에서 자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했습니다. 세진이 제 뒤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마음 놓고 쉬세요. 그 말이 방 안 공기처럼 아주 부드럽게 제게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영양제를 맞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체온도 안정되었고 저는 점점 얼굴빛이 돌아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노숙 상태가 길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르신은 체중이 10kg나 빠진 상태였어요. 앞으로는 찬바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제 몸은 그동안 너무도 많이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 프로그램에는 가벼운 발성 운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사는 어르신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노인 우울증 개선 프로그램 중에 노래 치료가 효과가 가장 높아요. 발성을 다시 시작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감정 표현이 회복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예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노래하던 제 모습. 그 시절이 너무 멀리 있었기에 오히려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세진은 제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실버타운에서 소규모 공연 한번 해보면 어떠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이미 감정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편하실 만큼만 해요. 이곳 어르신들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연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어르신들 20명 남짓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세진은 기타를 들고 제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시작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음을 내었습니다. 처음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이어지자 제 안에서 잊고 있었던 목소리가 아주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분은 손을 겹쳐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반응에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 노래가 아직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구나. 공연이 끝나자마자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성함이 그 사람은 실버타운에 면회를 온 방송국 PD였습니다. 그는 제 노래가 끝나자마자 놀란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뵌 적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노래를 잊지 못했어요. 그의 말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방송 출연 고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 출연이라니 너무 멀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PD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PD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깊게 잤습니다. 창밖에서는 실버타운의 정원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아주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공연과 한 명의 PD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성공은 또 다른 커다란 파도를 불러올 거라는 것을. 방송 촬영은 실버타운의 작은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조명을 받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외면받고 스스로를 버리듯 살았던 제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무대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녹음기조차 포함하지 않던 지하 공연장에서 환호를 받던 그 시절처럼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잔잔하게 사람들 마음에 닿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전파를 탄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 이름은 다시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전설의 명창, 다시 무대에 서다. 잊혀진 목소리의 귀환.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담당 PD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세대뿐 아니라 젊은 층 시청자 반응도 좋습니다. 공감대가 커서 그래요.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최근 빠르게 증가해 이런 회복 서사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이야기가 한 세대가 가진 상처와 겹쳐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전화에 오래 듣지 못했던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식들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그들은 제게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챙길 시간 없어,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서 오래도록 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실버타운 로비에서 그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세진이 조심스럽게 제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직접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고 제게 다가오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 드렸어요. 이제는 저희가 챙길게요. 같이 지내요. 그 말에는 따뜻함이 아니라 계산이 배어 있었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버타운 직원 한 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방송 노출 후 가족이 다시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요.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제 손을 잡아끈 순간 저는 잠시라도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 오래된 그리움이 이성을 흐리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세진이 아주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첫날부터 아이들은 스케줄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방송 인터뷰, 행사, 광고 촬영. 하루도 비어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건 기회예요. 지금 아니면 다시는 이런 관심 못 받아요.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돼요. 그 말이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줄 알았지만 그들은 제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일정에 저를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결국 제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과한 일정과 수면 부족으로 저는 노래할 때 목이 갈라지고 기침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무대에서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음향 감독이 급히 무대를 중단시키며 뛰어오는 장면이 느릿하게 보였습니다.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멀리서 들려왔고 저는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자 의사는 중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성대도 많이 부어있고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노년층은 5060대보다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로 바로 이어지고요. 지금 상태로는 계속 활동하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은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목소리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스케줄 다 취소해야 하잖아. 돈은 어떻게 하지? 저는 그 대화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존재가 그들에게는 부모가 아니라 수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식들은 제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병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들 출국하셨어요. 병원비는 지원 신청해 드릴게요.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제 곁을 떠나는 장면을 이번엔 병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다시 혼자 남겨진 어느 저녁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데리러 왔어요. 세진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는 고개를 숙이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집이라고 믿었던 곳에서는 버림받았고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실버타운에서야 비로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구나. 저는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노래는 누구에게 닿게 될까요? 세진이 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순간 저는 마치 오랜 시간 버티던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그들의 행동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진은 제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준비해온 외투를 조심스레 제 어깨에 걸쳐 주었고 저는 순간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진은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의 초입처럼 쌀쌀한 공기가 스며들어 있었고 나무들도 잎을 거의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과 너무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듯한 모습. 하지만 나무가 다시 봄을 맞듯 저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사람처럼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복지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돌아오셨군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고령층은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면역력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해서요. 혼자 계실까 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그 말은 단순한 업무적인 멘트가 아니라 진심이 묻어있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의료진도 즉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노년기 과로는 젊은 사람의 두세 배로 위험합니다. 자식분들과 지내시면서 많이 무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대 부종은 회복 가능하지만 안정과 심리치료가 반드시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그는 노년층의 60%가 스트레스성 신체 질환을 겪는다는 데이터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가 왜 이렇게 제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간의 치료 기간 동안 실버타운 사람들은 제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간호사가 제 방문을 두드렸고 선생님, 오늘은 호흡 운동 조금 더 해볼까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가족 단절 경험이 있으면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아져요. 그런데 어르신처럼 극심한 배신감까지 겪은 경우는 정서적인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아 있었는지 조금씩 인정하게 됐습니다. 세진은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노래는 조금 천천히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세진아, 나는 내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도 내가 나를 다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줬네.
그는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제 스승님이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회복이 조금 진행되자 실버타운 운영진은 저에게 특별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노래 발성 회복 프로그램이었고 치매 예방을 위한 음악 치료가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음악 치료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서 안정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심박수도 안정되고 우울감 완화도 40% 가까이 도움됩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프로그램에서 저는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마른 목소리였지만 하나가 세상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전 제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떨리는 울림 속에 제 삶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희미한 기척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참 편안해요. 그 말에 저는 불쑥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제 목소리를 다시 느껴준다는 사실이 너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실버타운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정원을 산책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고 밤이면 라운지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삶이 조금씩 고르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작은 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실버타운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어르신들과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작은 공연이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대가 아니라 단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시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다시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 저는 세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찮을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많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음악회는 부담 없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제기가 아니라 위로로 부르는 노래가 될 것이라고. 제 자신을 위한 위로 그리고 이곳 사람들을 위한 위로. 실버타운 작은 강당에서 열리던 첫 음악회 날 저는 한참 동안 무대 뒤에서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을 고르려고 해도 호흡이 자꾸 짧아졌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긴장에 대한 신체 반응이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는 전문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 이야기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당 밖에서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있었고 저를 보기 위해 찾아온 젊은 봉사자들, 실버타운에서 음악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조용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이름을 속삭이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낸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긴장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한동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순수한 응원. 그 차이를 제 마음은 너무 오랜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무대 뒤에서 제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잘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심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온 시간이 이미 노래입니다. 세진은 늘 그런 식으로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조용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을 때 작은 강당은 숨조차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제 어깨를 비추고 객석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기다렸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풀려버릴 뻔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층이 손 떨림이나 미세 근육 조절 장애를 겪는 비율이 30% 이상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나이의 흔한 일이라는 사실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첫 음을 냈을 때 제 목소리는 제 예상보다 더 작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래전 화려한 시절의 기교는 없었어도 깊은 숨처럼 차분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목소리였습니다. 실버타운 음악치료사가 했던 말처럼 노년층의 목소리는 젊을 때보다 다소 힘이 빠질 수 있지만 감정선은 더 풍부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늘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큰 박수 대신 따뜻한 숨처럼 잔잔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저를 평가하려는 박수도 아니고 화려함에 놀라는 박수도 아니고 그저 존재를 축하해주는 박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박수를 온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여러 어르신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가슴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들 속에서 제 인생이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저에게 첫 시간을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가능할까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의 경험은 다른 세대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요즘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도 새 취미나 배움을 시작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고령층 평생교육 참여율이 40%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늙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와 있다는 것. 어쩌면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 첫날 실버타운의 음악 교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 일을 쉬고 다시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40대 여성, 은퇴 후 음악 활동을 꿈꾸는 60대 남성까지 다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노래를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은 제게도 그들에게도 이상하리만치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노래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있었고 사람들은 노래보다 제 삶을 먼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연이 끝난 뒤 한 젊은 참가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엄마가 실버타운에 계셔서 면회 왔다가 공연을 보고 강연까지 들으러 왔어요.
제 세대도 선생님 같은 어른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실버타운에서 작은 공연과 강연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제 목소리가 더 깊게 울리고 제 이야기가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젊을 때처럼 주목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느리게 흘러가는 지금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세진은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의 목소리가 저는 더 좋습니다.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목소리예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젊은 날의 목소리는 화려했지만 지금의 목소리는 살아남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전성기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모양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대가 없어도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작은 무대와 교실에서 저는 다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고 다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이 조용하고 온기 있는 세상에서 저는 이제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을 제 고운 목소리로 응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